네, 안녕하세요. 레드플러스 완성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드플러스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국립설렌과학원의 김래현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바르샤바 레드플러스 프레임워크의 이행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두 번째로 바르샤바 레드플러스 프레임워크에서는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르샤바 레드플러스 프레임워크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재정 지원을 위한 이행 조건에 대한 것들이 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WRF의 이행 조건입니다. 앞 시간에 이제 레드플러스 논의 과정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레드플러스 이행 조건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회의상으로는 2010년 칸쿤 회의에서 만들어진 결정된 레드플러스 활동 범주에 관한 거, 그리고 그거 이후에 그것과 함께 메커니즘 참여 조건에 대한 것이 논의가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 이행 조건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레드 메커니즘은 이제 이행 과정을 UNFCC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고에서는 이제 국제적인 MRV에 대한 체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보고, 기후변화 기본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에 대한 것이 제출해야 되는 국가보고서가 있고, 또 그와 병행해서 이게 대략 4년에 한 번씩 제출이 되는 것이어서 그 중간에 2년마다 한 번씩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영갱신보고서, ION이나 업데이트 리포트에 대한 것을 기본협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도국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요 개도국이 제출하는 BUR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자문과 분석, 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alysis라고 하는 ICA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드플러스에 대한 것은 레드플러스의 감축 실적은 이 BUR의 안엑스 항목으로 그 레드플러스의 결과를 제시를 하고 그 기술적인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보고에서 그리고 레드플러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게 되는 이러한 이행 체계를 UNFCC는 크게 제시를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칸쿤에서 정해졌다고 하는 이 4가지 참여 요건은 무엇인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결정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레드플러스 필수 이행 요소는 국가 전략, 내셔널 스트래티지 또는 활동 계획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시간에 계속 많이 말씀드렸죠. 산림 배출 기준선과 산림 기준선, 하나의 베이스라인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FREL과 FRL에 대한 기술평가, 승인받을 이 2가지 혹은 1가지 베이스라인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아라 라고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가 산림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레드플러스가 산림 활동, 특히나 산림 전용을 막는 활동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에서 산림이 얼마나 전용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면적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산림을 보존하겠다는 활동을 하는 국가라면 그 산림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레드플러스는 뭐 산림 전용이나 황폐화를 막던
보전이나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나 산림탄소 축적을 증진시키든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가 산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받고 있는 게 안전장치,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정보 제공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 안전장치라는 게 막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산림 내에서 의존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원주민들이 가끔 이제 TV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들은 사실 생존 방식이 주기적인 산불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서 그 산림을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경작을 하는 뭐 화전이죠. 그들은 아직도 화전을 하는 그런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드 플러스가 산림을 보호하는 이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산림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 원주민들의 그러한 생활 방식을 절대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안전장치라고 했는데 그러한 원주민의 권리, 주권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레드 플러스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조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국가는 원주민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국가마다 그러한 항목은 달리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레드 플러스를 참여하는 국가는 이렇게 4가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요소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전략, 베이스라인의 기술 평가, 국가 산림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안전장치 정보 제공에 관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이러한 것들은 뭐 그냥 아까 앞에 칸쿤 결정문에 대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는지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항목들을 다루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후 협상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쿤 결정문에선 4대 요건에 대한 것들을 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르샤바 총회 때 여러 가지 결정문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 국가 산림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것과 안전장치, 베이스라인, MRV 이런 항목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을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에서의 결정 사항에 따른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요. 뭐 MRV는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는 뭐 REL, RL에 대한 기술 평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 플러스 활동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한다. 평가 원칙은 투명성과 일관성, 상응성, 정확성 등을 확인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경영갱신 보고서에 대해서 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룰루시에프 전문가 2명이 평가를 한다, 검토를 한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REL, RL에 대한 기술 평가는 자발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 베이스라인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무국에서 이 기술 평가는 연 1회 실시를 한다. 이 베이스라인에 대한 기술 평가 팀은 룰루시에프 전문가 2명과 국제 자문 전문가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CG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문가 1명이 이제 업적으로서 참여를 한다. 이런 내용들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국가산림 모니터링은 국가산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거기서는 최신 IPCC 지침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가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항목들을 명확하게 이제 여기서는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국가마다 사실 국가마다 기존의 이제 산림 모니터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FAO라는 국제기구가 오랫동안 많은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되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산림 모니터링을 하게 될 때 네 번째로 요구받았던 안전장치에 관련된 정보도 병행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작은 레드플러스 활동을 개시한 후에 국가보고서 등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보고 주기는 국가보고서 제출 주기와 일치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년 주기로 제출해야 되는 국가보고서 내셔널 커뮤니케이션의 안전장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항목들을 본다면 MRV 지침은 이것도 정리를 쭉 한 건데 MRV 지침으로 간단히 보면 레드 플러스 활동으로 발생되는 인지적인 산림 배출의 배출과 흡수의 흡수 이런 부분들을 MRV 항목으로 모두 다 다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를 통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그런 활동들은 MRV 지침과 일치해야 되고 앞으로 이후에 채택되는 캅의 결정문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레드 활동 결과는 베이스라인과 지속적으로 일치되는 정보로 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 레드 플러스의 감축 결과는 감축 실적은 경영갱신 보고서를 통해서 아까 안엑스를 통해서 한다 그랬죠.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항목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MRV에 대한 기술 평가는 개도국 1명, 선진국 1명, 2명의 룰루셰프 전문가로 기술 평가팀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검토해야 되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L 설정하는 것과 이 감축 실적 제시한 것과 정보는 일치를 해야 되고 이제 여기 후속에서 뒤에도 또 나오는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와 그 수치나 정보들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림 배출 기준선과 산림 기준선 기술 평가에 대한 지침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산림 배출 기준선과 산림 기준선에 활용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되는 자료와 방법론, 절차 등을 밑에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상의 흡수 배출과 배출량과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서는 이제 정보에 대한 거, 배출 개수에 대한 것들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자료, 과거 통계 활용에 대한 것도 동일한 통계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보들, 통계라든지 배출 개수라든지 이런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투명하고 안전하고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배출 기준선과 산림 기준선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바뀌었다면 이전에 제출된 기준선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꼭 얘기를 해야 되고 그 탄소 저장고가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 탄소 저장고 중에 일부만 지상부 바이오매스나 지하부 바이오매스만 해당 이제 산정을 할 경우에 나머지 고사목이라든지 토양탄소를 왜 포함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사유를 제시를 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중요한 산림 정의에 대한 것들을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내 정책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선 설정에 대한 요구 내용들을 여기 결정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국가산림 모니터링 체계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결정문에서 국가산림 모니터링 체계는 재정과 기술 지원을 전제로 이제 최신의 IPCC를 준수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그 항목들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는 자료와 정보 제공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다 MRV약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국가산림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을 하고 이제 이들을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표현 원인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안전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장치는 제 요약 정보를 어떤 정보를 보고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정보 제공의 시기와 주기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전장치에 대해 요약 정보 항목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는 딱히 규정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장치에 대한 보고 항목은 조금 유연성이 있고요. 다만 국가보고서 또는 합의된 채널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제공을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보고서는 레드플러스 활동이 시작된 이후로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국가보고서 제출 주기 4년에 맞춰서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결정문상에서 이제 문서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것을 바르샤바 레드플러스 프레임워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본 그림이죠. 바르샤바 레드플러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이고, 그 보고 체계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왜 국가 전략을 요구하고 왜 산림 배출 기준선과 기준선에 대한 기술 평가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산림 모니터링 체계와 안전장치에 대한 것을 왜 요구를 할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CDM 사업이라든지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의 감축 사업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앞에는 빼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어떠한 그 메커니즘이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 사업계획서의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그 사업 수행을 통한 감축 실정을 검증받아서 이제 크레딧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 주도든 정부 주도든 거의 대동소이한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매칭시켜서 본다고 하면 레드플러스 국가 전략 수립이라는 것은 국가의 산림 관리 계획인 거죠. 이게 국가의 산림 사업계획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계획을 승인하는 내용에서는 검토하는 주요 사항이 이제 베이스라인 설정에 대한 것들이 주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축 실적에 대한 것을 감축 잠재량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게 되고 그거 실제적인 사업 수행 이후에 감축 실적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이 사업 계획의 승인에서는 베이스라인 설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레드플러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산림 배출 기준선과 산림 기준선을 UNFCCC 차원에서 기술 평가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등록부에 등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 전략을 제출하고 REL에 대한 기술 평가를 승인받는다면 이 사업 계획 승인까지
절차가 동일하게 맞춰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업 수행에 대한 것은 이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 단계인데요. 그 사업 수행이라는 부분이 국가 전체 살림에 대한 경영과 관리,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국가산림자원 모니터링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감축 실적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업 수행과 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 것과 이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해서 감축 실적을 보고를 하는 것이 동일한 과정인 거죠. 다만 사업 결과 보고서고 여기서는 경영 갱신 보고서라고 하는 국가 보고서를 이제 유엔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수행 사업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감축 실적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도 레드플러스에서도 똑같이 BUR로 보고된 감축 실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2명의 검토 전문가가 기술 평가를 하고 그 감축 실적을 승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이행, 이런 것들을 가늠할 때 레드플러스에서도 이렇게 국가 전략, 그다음에 베이스라인에 대한 기술 평가, 모니터링, 그다음에 감축 실적 보고와 검증, 이런 것들에 있어서 레드플러스 4개 이행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안 보이는 거는 안전장치에 대한 것들인데요. 그 안전장치에 대한 것들은 레드플러스가 이제 산림에서 생활하는 원주민이나 생물들에 대한 지원이 안전장치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4가지 이행 조건에 대한 거는 아까 앞 시간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웹사이트, 레드플러스 웹 플랫폼의 항목으로 다 투명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다큐먼트들을 여기에 다 제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국가 전략이라든지 세이프가드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 이제 모니터링 REL에 대한 기술 평가 보고서, 그다음에 경영갱신 보고서를 통한 보고와 그거에 대한 검증 결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4개 조건에 대해, 이행 조건에 대한 이제 관련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국가 전략이나 배출 기준선, 안전장치, 모니터링 체계, 이런 것들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정보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정보들이 기술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통보고 항목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가 전략이나 모니터링 체계나 이제 배출 기준선, 안전장치에 대한 이제 보고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은 공통보고 항목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제 요구하는 내용들에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국가 전략이라든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가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 산림에 대한 운영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UNFCCC라고 해서 아니면 FAO라고 해서 그 전략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어떤 의견을 준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제출받는 것에 대해서 가름을 하고 중요한 이제 베이스라인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들은 UNFCCC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준선과
감축 실적의 기술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MRV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출 기준선과 산림 기준선의 개발은 개도국 정부가 국가 전체 단위로 혹은 중국가 단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개발 근거는 결정문 12의 CP1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원칙은 핵심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투명하고 일관된 시기열 통계를 활용해야 된다. 필요시에 갱신이 돼야 된다. 그 산정 방법으로는 최신의 IPCC 지침에 따른 계수나 산정식 등을 활용한다. 방법론을 활용한다. 그리고 일관된 산림 정의를 적용해야 되고 아까 6개 탄소 저장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중요 탄소 저장고인 바이오매스, 지상부, 지하부에 대한 탄소량 평가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도국 정부가 이 REL이나 RL에 대한 것을 개발을 하면 그것을 UNFCCC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개도국 정부가 요청을 하게 되는데 제출 근거는 다음과 같고요. 제출처는 이제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REL, RL에 대한 서브미션이 되겠고 그렇게 제출된 제안서를 UNFCCC 사무국은 기술평가를 하고 그것을 승인해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평가 근거는 다음과 같고요. 그 평가팀은 UNFCCC 사무국이 총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2명의 전문가가 그리고 1명의 자문그룹 전문가가 참관을 하게 되고 이러한 평가는 연 1회. 근데 그 과정이 대단히 깁니다. 43주나 걸리고요. 최종적으로는 기술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 개도국이 제출한 REL, RL에 대한 기술평가 보고와 최종 승인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국이 아까 보여드린 그 웹사이트에 오피셜하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 근거는 다음과 같고요. 등록 사항은 승인된 그 배출 기준선과 기준선 기술평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이러한 내용들이 투명하게 관리가 됩니다. 여기서 제출된 문서부터 평가 보고서, 그 다음에 기준선 등록까지 완료가 되는 것들이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배출 기준선과 기준선이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기술평가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매년 보통 3월 달에 이제 독일에서 UNFCCC 사무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연평균 한 10개국에서 15개 국가 정도가 최근에는 기술평가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기술평가 일주일 동안 모여서 하는 기술평가 이전 10주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출이 마감이 되면 그것을 국가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이 기술평가팀을 이제 사무국에서는 구성하고 이 일정을 쭉 짜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된 것을 리뷰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서면으로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데스크 리뷰를 하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이제 다 모여서 독일 본에서 이제 그리고 리뷰 팀들이 다 모여서 한 개 국가에 2명씩이 붙어서 기술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술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활동자료 통계가 무언지 명확하지 않아. 산정 시기 최신 IPCC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된 거야. 근데 그리고 보니까 산정 시기 틀렸어. 여기 개수에 적용된 것 정보가 누락이 됐어. 전체 국가 산림의 면적 통계가 맞지가 않아.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항목들의 그 의문점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개도국과 소통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기도 하고 답변을 받기도 하고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확인 과정을 거쳐서
평가 보고서를 초안을 만들고 그 평가 보고서 초안은 이제 일방적으로 UNFCCC 사무국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제출하기는 어렵고요. 작성된 평가 보고서 초안을 상대 개도국이 이제 검토하는 시간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그 검토 과정에서 배출 기준선 제출문에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있으면 이제 수정된 제안문을 다시 제출을 하고요. 그것을 기술평가 전문가들은 다시 이제 그 부분을 리뷰를 해서 평가 보고서 초안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또 이 국가에서 리뷰를 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평가 보고서가 나가는 것은 거의 11월에 다 돼서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기술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62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그 중에 한 49개국 정도가 산림 배출 기준선이나 기준선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국가는 감축 실적까지 승인받은 국가들이고요. 이들 국가를 봤을 때 이 배출 기준선이나 배출 산림 기준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콜롬비아, 캄보디아와 이제 말레이시아 이렇게 산림 전용이 최근에는 많이 발생되지 않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산림 전용, 산림 황폐화 등으로 인한 산림 배출 양을 기준선으로 설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는 산림이 잘 유지되고 있거나 증가하는 단계의 국가로서 산림 흡수량을 기준선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 방법, 이 기준선들을 설정할 때에는 방법을 과거 이제 약 10년 동안의 평균값들을 이제 기준선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축 실적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경영 보고서나 경영 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문서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에, 주요한 걸로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이제 기준선에 대한 기술 평가를 받으려고 제출한 문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130페이지나 되고요. 여기에는 이 기준선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대상 지역과 거기에 대한 공간 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 탐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시계열적으로 어떤 영상들을 이용하고 그 시계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을 했으며 어떤 자료들을 준용해서 그 변화를 탐지를 했다.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REL의 산정식에 대한 것들도 다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활용된 활동 자료와 그 다음에 개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제시도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선 설정은 지금 이것처럼 이제 브라질은 지금 시기적으로 한 번 그 배출 기준선을 한 번 업데이트를 하는 국가였어요. 워낙에 빨리 2014년도부터 이 레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시작한 국가여서 첫 번째 기준선을 이 과거 통계, 2005년까지의 과거 통계를 가지고 96년부터 2005년까지의 과거 통계를 가지고 지금 A라는 산림 배출 기준선을 설정을 해서 5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갱신을 했는데 두 번째는 전형을 이제 많이 줄였으니까 이제 배출 기준선이 좀 낮아지겠죠. 9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거 통계의 평균 값으로 산림 배출 기준선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 전용 레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이행해 나갈수록 배출 기준선은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라인 설정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BUR에 대한 보고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런 기준선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수정된 제출문이 또 한번 제출이 됐네요. 브라질은. 그거에 대한 테크니컬 어세스먼트 리포트 평가 보고서는 지금 FCCC TAR 요 문서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경영갱신 보고서에 이제 안엑스로 보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면, 네. 지금 UNFCCC 홈페이지로 다시 옮겨져 왔고요. 제가 보려고 했던 거는 말레이시아의 BUR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가장 최근의 BUR을 보게 되면 페이지가 많죠. 거의 290페이지가 되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안엑스 1의 페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테크니컬 안엑스 82쪽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의 경영갱신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안엑스 1에 이제 이 감축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테크니컬 안엑스로 레드 플러스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말레이시아는 2006년도부터 베이스라인에 대한 걸 설정을 해놓고 있어서 감축 실적으로 이제 여기 2006년부터 10년까지 이 매년 감축량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것들이 이제 BUR을 통해서 승인받아서 이제 말레이시아의 2006년부터 10년까지의 감축 실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로 이제 경영갱신 보고서와 평가 보고서를 이제 말레이시아의 이제 BUR에 제출된 정보와 그거에 대한 평가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국가 계획서, 국가 전략과 베이스라인 설정, 그리고 안전장치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서 오늘 지금 국가 산림 자원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얘기를 안 드렸는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국가 산림 자원 조사 체계에 대한 것들을 문서화해서 제출하는 국가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 산림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내용은 배출 기준선에 대한 제출문에 아까 브라질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통계들을 활용해서 기준서 설정과 검토에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이렇게 제출되는 것들은 아직 확인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도국들의 산림 통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FAO 통계도 이제 검증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드 플러스 메커니즘의 이행에서 산림자원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것들이 없으면 전혀 이행이 되지 않겠고요. 없다고 하면 기술평가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기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건에 대한 충족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까지 쭉 요건을, 이제 이행 요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레드 플러스가, 최종적으로는 인센티브나 이런 재정 지원 받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정 지원을 위한 이행 조건은 왜 보이지가 없나?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이제 국가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고, 더더군다나 앞에 시간에서 탄소 시장이 세부 이행 규칙이 채택이 되면서 국가 간의 감축 협력 사업을 통해서 레드 플러스의 감축 실적이 다른 국가로 이전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갔는데, 그러면 이건도 약간의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거래에 관련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거든요. 더군다나 이 메커니즘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에서 제가 이 결과에 대해서 감축 실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조건은 왜 없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녹색 기후 GCF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꼭 이 다자 양자 공적 자금 민간 자금에서의 자금을 제공하는 이들이 GCF를 통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정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GCF가 요구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 거고 UNFCCC나 제프나 월드뱅크나 이러한 다자 기구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따로 있을 수 있을 테고 노르웨이나 우리나라나 양자 사업을 할 때, 양자 지원을 할 때 국가마다 요구하는 조건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적 자금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특히나 더 그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재정 지원에 관련된 이행 조건은 뭔가 표준화시키기가 공통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부분 이유 때문에 재정 지원에 대한 이행 조건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웹사이트를 보면 인포허브에서 이제 이 국가별로 감축 실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지금 인센티브 받은 양이 감축 실적보다 많아서는 안 되겠죠. 그 중에 일부에 대한 것들이고 그걸 누가 줬는가? GCF에서 줬고 여기선 브라질은 아마존 펀드를 통해서 노르웨이가 그리고 브라질 석유공사도 이제 그 브라질 감축 실적에 대해서 제공했다. 독일도 했고 여기 보시면 스위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젊은이하고 UK도 있고요. 이렇게 감축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들 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르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GCF도 이제 이러한 산림 사업에 대한 것을 결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산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헬스나 푸드 이런 것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트랜스포트도 있고 이제 산림 사업에 대한 산림과 토지 이용에 대한 사업은 총 52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재정 지원, 사업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대한 이행 조건 이런 것들이 요건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CF가 지금 산림 관련돼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국가별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처럼 공적 자금이나 다자 기구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의 이행 과정에서 그리고 요구되는 그 이행 조건을 충족할 어떤 항목들을
해야 되고 그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드 플러스에 참여하는 국가는 자발적이지만 그 WRF에서 요구하는 이행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절차를 다 준수해야 된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앞의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짧게나마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뭐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좀 더 많이 사례를 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깊게는 다루지 못했지만 이전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레드 플러스의 동향과 이행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을 이행 과정과 현황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예, 이상입니다.